우주 여행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죠. 화성 우리 갈 거니까. 그쪽 갈 거니까 그렇죠, 가야죠. 우리 인류의 화성 식민지에 대한 야망 우리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화성 갈 거니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이제 페이팔로 시작해서 테슬라, 스페이스X 등등의 이제 다양한 기업을 거느리고 계시는 이제 초인류 사업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대중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약간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인류의 존속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 주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 스페이스X는 지구가 설령 망하게 될지라도 하지만 지구의 존망이 인류의 존망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다행성 민족으로 거듭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식민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한 행성들의 후보들이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천체들로 뭐가 있을 것 같나요? 화성이요. 또 가깝지 않나? 달 가깝고 또 화성. 화성이 있겠고. 어떻게 뭐 가능만 하다면 금성도 가까우니까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그렇죠. 일단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의 공통점이라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우주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거리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가까운 천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 달, 금성, 화성 모두 다 우리가 식민지화가 가능할까? 이런 식민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을 때 달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해요. 거주 목적으로는 좋지 않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 좀 클 거지만 그거를 거주하기 위해 우리가 들이는 투자 대비해서 역으로 얻는 거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달 같은 경우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고 일단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똑같죠. 그래서 자전주기가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낮인 29일 동안은 굉장히 이제 뜨겁고 밤인 29일은 굉장히 추운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거주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무엇보다 대기가 없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달에 대기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투자한 것 대비해서 우리가 얻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 다음 두 번째로 금성이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랑 크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실제로 예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을 때 금성의 환경은 지구의 환경과 굉장히 유사했던 때가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성을 한번 식민지화 해보자 라고 하자니 또 문제가 있는 게 금성의 대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금성의 대기가 지구 대기압에 비해서 10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뭘로 유명하죠? 온실가스. 온실가스. 그렇죠. 온실가스로 유명하죠. 금성의 대기가 그런 온실가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대기압도 지구의 100배.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너무나도 세게 일어나서 불지옥이긴 해요. 그렇죠. 표면이 거의 녹다시피 할 정도로 고온 상태가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백기압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가 바로 화성이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혹은 다른 모든 기업인들이 그렇게 화성을 식민지화, 즉 테라포밍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화성에 당장 살기 어려운 이유. 지구의 자기장에 비해서 거의 한 800분의 1 정도의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장이 굉장히 약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에너지인 이 태양풍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대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대기 분자들을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대기가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의 표면은 지구 표면하고 대비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다가오는 이제 방사선 양이 거의 한 50배 정도로 크고요. 대기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날아가고 이제 없기 때문에 한 100분의 1 정도, 지구 대기압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성이랑 완전 반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다면 네, 혹시 지금도 계속 그 화성의 대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00분의 1 정도에 되는 대기압을 갖고 있는 상태가. 네.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미터죠? 8,000m 정도 되죠. 8,000m. 8,800? 그죠. 네. 이 화성에서 숨 쉬는 거는요, 거의 80km짜리 산 꼭대기에서 숨 쉬는 거랑 마찬가지인 환경이에요. 10km.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희박한 나머지 설령 대기 조성이 지구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질소거든요. 이런 질소도 결여돼 있고 평균 온도도 굉장히 낮은 편에 해당이 돼서 그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 그래도 화성을 후보지로 꼽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화성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낮은 온도를 좀 높이는 거에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도 필요하고 작물이 자라나는데도 필요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화성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화성의 온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거에서 많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굉장히 금성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서 네. 온도가 높았으니까. 그쵸. 온실가스를 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 굉장히 똑같은 생각했는데. 통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 개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들로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기체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온도를 높이자. 어쨌든 그래서 우주에서 뭐 거대한 레이저를 쏜다, 거대한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온도를 높인다 등등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핵폭탄을 엄청나게 쏘아대자. 그러면 질소도 많이 만들어지겠다. 근데 맞는 말이 왜냐하면은 그 화성 토양 지하에 고체 상태의 질소 화합물이 있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여버림으로써 질소를 공급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네. 근데 핵폭탄 터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방사능이 그렇죠. 방사능이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 중에서 이 온실기체를 공급하는 게 가장 수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성의 북극하고 남극에 얼음이 있다고 했었죠. 네. 이 얼음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녹여버려가지고 CO2를 대기 중에다가 방출시키면은 대기압도 증가될 거고 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거고 온실기체도 늘어나니까 화성의 온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근데 이산화탄소 늘어서 대기압 내는 건 좋은데 결국엔 산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정확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만약에 대기압과 온도를 그래서 어떤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 수준의 적정 수준으로 마련했다. 그 뒤에는 대기 조성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로는 지구에 있는 물에서 살고 있는 어떤 녹조 아니면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화성으로 데려간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화성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 고체 상태에 있던 물, 그러니까 H2O가 녹아가지고 화성 전 표면을 덮을 걸로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얕은 바다를 형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바다에 이런 녹조나 아니면 박테리아를 풀므로써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시키고 그리고 이런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화합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질소화합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물 재배할 때 필요했던 거 질소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좀 더 작물들이 자라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면은 바로 사람을 이주시킬 것인가? 그 시나리오는 그렇게 막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로봇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로봇을 미리 보내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건설 자재 같은 것들도 화성에 토양 있잖아요. 그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시설들을 미리 만들어놔서 인류는 이주하자마자 바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라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서 좋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아까 화성이 그 자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를 잃었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 그 자기장 문제를 해결 못하면 CO2를 넣어줬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기가 역시 수업을 잘 듣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자기장이 결국에는 자기장의 생성은
행성 내부에 핵이 액체 상태에 있고 그 핵이 이제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핵이 굳어 있는 상태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장이 그래서 적은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핵을 뭐 어떻게든 녹이자니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로 거대한 원형 코일을 화성과 태양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태양풍 같은 것들이 그 다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태양열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 사실 그 수준까지 그런 걸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따라서 다른 기술들 또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화성까지 가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로봇이든 자재든 뭐든 보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에서 만든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 하면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객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한 번에 화성까지 이주하는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개발이 되고 있고 대략 한 80일에서 150일 정도의 여행을 보내게 되고 이제 화성에 도착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 올해 4월 20일에 첫 번째 궤도 비행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멋있게 발사를 했고 굉장히 멋있게 터져 버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큰 우주선이다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엔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추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고 그로 인해서 기체가 이제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작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중심을 잃고 휘어지다가 얘는 일단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지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자폭시켜야겠다. 비행체의 개발, 특히 발사체의 개발에 있어서 이런 식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발사가 그래서 마냥 실패로 끝났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자폭이 됐다는 점에서 작은 성공. 그쵸. 메시지 전달까지는 갔다. 이젠 편안해져. 이 정도의 메시지는 잘 오고 갔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폭파하기 직전에 이제 쭉 가던 우주선이 심하게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과 거의 이 선체의 방향이 수직이 될 정도로 유지된 상태에서 쭉 가다가 결국엔 폭발을 하거든요. 보통의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 비행체의 방향이 좀 어느 일정 각 이상을 갖게 되면은 공기 저항이 너무 세져서 기체가 아예 박살이 나버려요. 근데 스페이스X의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한 나머지 그쵸 셀프 디스트럭트 하기 전까지 그 기체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발사체를. 그걸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진행 방향과 이 선체의 방향이 특정 각 이상으로 커질 때 그걸 얼마나 잘 견딜 것인가인데 그거를 증명해주는 실험이 되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네. 가능은 할지 몰라도 네, 저에게는 일단 너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 그쵸. 네. 차라리 이런 기술이 있으면 네. 그냥 지금 지구의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오염 해결해서 네.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천체 물리학자인 마틴 리스라는 분께서도 이런 화성 식민지와 화성 테라포밍 이런 건 너무 그냥 망상이다.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든지 현재 우리 인류가 밟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더 두어블하다, 더 할만하다, 해결할 만한 문제들이다. 거기에 시간과 돈을 쏟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만드는데 우주 여행 혹은 우주 식민지 우리가 다행성 민족으로 거듭난다는 이러한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 기대를 품게 해주는 요소들이고 그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